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뭐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던 개념이죠.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근데 요 삼권이라는 것도 뭐 그냥 편의상 이렇게 된 거고, 권력이 분산되어야 된다는 것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었을 적에 잘 될 적에는 좋을지 몰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적에는 전체가 위험에 빠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권력은 분산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군주주의였던 시대에 하나의 진보 이념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지, 결코 사회체제의 끝이자 완성일 수는 없는 거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누군가의 위대한 아이디어와 업적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 나쁠 이유는 없겠지만, 아무리 위대한 아이디어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또다시 디뎌질 발판이 되는 거지, 최종적이거나 영원한 진리로 여겨져서는 좀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의 상태를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라고 고집한다면, 뭐 그렇게 해서 우리만 있다면은 아마 그렇게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국가라는 개념으로는 다른 외국들이 또 존재하는 거고, 회사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다른 경쟁사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보하는데 우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보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고요. 현대 정치 체제의 한 축을 이루는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도 그 논의의 본질을 늘 되새길 일이지, 삼권에 집착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치 권력을 크게 분류하자면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살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정한 규칙을 집행하며 규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된다라고 그 몽테스키에가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삼권 분립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그런 개념을 얘기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뭐 적합한 얘기인데 반드시 세 가지 부분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때 뭐 300년 전에 보기에는 그랬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뭐 잠깐 보고 가자면,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양반인데요. 1689년생이네요. 그 1755년에 돌아가셨고요. 3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은 뭐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논의의 본질은 공공의 기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서, 나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적당히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견제가 역할의 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논의의 본질이다. 삼권으로 나눈 것은 서로 견제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견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해야 되는 거고, 견제가 효율을 저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는 입법 기능에 대한 방법 제시였어요. 그 방법이 꽤 좋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끄는 리더의 역할까지 맡길 만하다고 봤어요. 그렇게 하면 행정기관은 종래에 가져왔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면서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삼권 분립의 목적은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모두를 파면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권력이라고 하죠. 근데 행정기관에게는 뭐 5개 부처로 나눴던 그 행정기관은 힘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뺏을 힘도 없고 뺏을 것도 없고 견제할 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행정기능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힘이라는 것은 의회가 가진 힘의 대리 표현일 뿐입니다. 의회의 힘은 그 구성원 모두에게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상위 의회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자도 최하위 의회를 포함한 어느 단계의 의회로부터든지 끌어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그 쓰레기 같은 존재들의 거들먹거리는 걸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동적계층형 민주주의에서 최상위 의회에 있는 불과 한 10여 명 정도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최말단에 하다못해 가족 간에 부부 간의 부부싸움으로도 끌어내려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의사결정을 그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의사결정을 내리자고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힘도 준 게 없어요. 최상위 의회는 하위 의회에서 가져온 의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스스로 발제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국정이사회에서 가지고 온 어떤 분쟁들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고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스스로 어떤 기획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어떤 기획 같은 거는 동적계층형 민주주의 모든 단의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최상위 의회가 아니라 모든 단의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단계를 거쳐 올라가면서 최상위 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최상위 의회 의원들이 뭔가를 기획하고 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적계층형 민주주의 의회 전체가 의사결정기구인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역할은 차별적이지만 지위 높낮이는 매우 평평합니다. 최상위 의회는 그 하위 의회들이 각자의 이해로부터 생성되는 아이디어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 스스로 의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많은 하위 의회로부터의 아이디어들도 상위로 올라오면서 저절로 걸러지기에 자 여기서 누군가 의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제로 다룰 만하다 그래서 상위 의회로 보내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위의회에 여기서 온 사람도 있고 여기서 온 사람도 있고 여기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랑 논의를 해서 논리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의회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의제들은 다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의미가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상위 의회까지. 그래서 상위의회가 다뤄야 할 안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각계 하위의회에 개입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의회의 구성원 개개인은 그 누구 한 사람도 권력을 갖지 못해요. 자, 힘의 원천은 폭력입니다. 그 미국의 저명한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아저씨인데 28년생이었어요. 나이 많으셨구나.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미래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직업이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그런 학문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책을 책을 쓰는 분이죠, 뭐. 미래 쇼크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다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었었어요.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던 책인데 유명했어요. 하여간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폭력이라는 거를 어떤 원시 권력으로 보고 그것이 어떤 돈 권력과 정보 권력으로 발전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도 맞는데 사실 말꼬리를 잡는 거에 지나지 않는 면은 있지만 여하간에 돈이든 정보든 그 원천은 결국 폭력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집단을 구성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이제 내부의 폭력이 있단 말이에요. 집단 내부의 폭력이. 그거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은 어떤 원칙에 입각한 법에 의한 통치인 거죠. 근데 여하간에 그 어떤 힘의 원천이라는 거는 전부 폭력이에요. 군사력,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경찰이나 검사나 이런 것들 시스템에 의해서 가해진 어떤 폭력, 개인을 잡아다가 가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을 잡아다가 어떤 곳에서는 때리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개인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해요. 국가 권력의 핵심도 폭력입니다. 표현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국가 권력의 핵심이 폭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대개 국가가 가진 폭력은 군대와 경찰입니다. 경찰은 정치 체계상의 일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군대는 매우 독립적이고 강해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권력 분립을 논할 적에 사실상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국가 기능은 군대예요. 군대. 입법, 사법, 행정 그 이상으로 어떤 힘의 원천은 군대라고요. 군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쿠데타에 속수무책으로 뭘 해볼 수가 없이 정권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권력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의 주체가 사법이고 입법이고 다 필요 없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군대는 강해요. 그래서 어떤 정부 기능의 어떤 견제라는 걸 얘기할 적에 군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쿠데타가 용납되어서도 안 되지만 쿠데타를 막으려고 지휘체계를 무력화시켜서 외부의 적을 막는다는 군대의 본질적인 역할을 방해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군대를 견제하는 데는. 입법과 행정부문에서 누구도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 하에서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군대의 힘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룰게요. 그 다음에 꽤 많은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선거관리원 그리고 감사원 등의 기능을 행정부문에서 독립시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거는 행정부문이라는 게 어떤 각 당파끼리 그 정쟁의 결과물로다가 한쪽에 가져가는 어떤 트로피 같은 것인데 그 당파의 정쟁에 어느 누군가의 편을 들 수 있는 요소들은 국가 행정부문에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중앙은행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기간에 돈을 왕창 풀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 정부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선거관리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투표를 하는데 사람들을 여당 의원만 배치를 시켜가지고서는 여당이 계속해서 당선되게끔 조작을 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원도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으로부터는 행정기관이라는 건 여당인 거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논리고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정부 편에 들어가지고서는 감사한다면 그 자체로서 모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부문에서 독립을 시켜서 견제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혁명 3.0이 제시하는 체계라는 것은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당도 정치인도 없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은 단순한 집행기관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따져봐도 돼요. 특정 방향으로 편향될 이유가 없고 특히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후설의 경제 부분을 통해서 언급할 건데요. 경기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오로지 기계적으로 통화체계의 관리만 맡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을 들고 자시고 할 그런 힘 자체가 중앙은행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거도 안 하니까 선거관리원도 필요 없죠. 감사원의 기능은 이제 다르게 이제 장치를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 끝났고요. 군대 얘기는 뒤로 미뤘고 이제 사법부만 남았습니다. 사법기관은 원래 단독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행정기관과 결탁해서 한 덩어리가 되면 큰 힘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두 정보기관이 반드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몽테스키에 말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행정기관과 사법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둘이 같이 뭉쳤을 적에 어마어마한 억압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사법체계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요.